30년 동안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사람. 서로의 인생에 당연히 평생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0년 인연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배신 사건도 아니었고 큰 돈 거래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국밥 한 그릇, 10,000원짜리 식사 한 번이었을 뿐입니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점심 자리였습니다. 늘 가던 식당, 늘 먹던 메뉴, 늘 앉던 자리.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를 받았을 때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네가 좀 내라. 장난처럼 툭 던진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내 마음을 깊게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10,000원. 사업을 하며 살아온 내게 그 금액은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진심은 늘 사소한 행동 속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밥값을 내는 일, 누가 먼저 계산서를 집어드는가, 그 순간의 표정과 말투와 태도 속에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고스란히 담깁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회식 자리, 수많은 식사 자리, 수많은 계산서가 오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관계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말 한마디, 가벼운 태도 하나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밥값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거울이라고. 누군가에게 밥을 대접했을 때 그 사람이 짓는 표정 하나, 건네는 말 한마디, 그 자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관계의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며 익숙함이 됩니다. 익숙함이 조금 더 지나면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당연함이 자리를 잡는 순간 그 관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의 말 속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네가 낼 거잖아. 그는 아마 의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농담 한마디였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농담 속에서 나는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자리 잡아 왔는지를 보았습니다. 한쪽은 늘 베푸는 사람, 다른 한쪽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한쪽은 고마움을 느끼며 자리를 준비하고, 다른 한쪽은 그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는 사람. 이 불균형이 오래 쌓이면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정이든 동료애든 가족 관계든 관계의 깊이는 함께한 시간의 길이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을 알고 지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존중해 왔는가. 그 마음의 무게가 관계의 진짜 가치를 결정합니다. 나는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은 30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품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싸웠어. 하지만 내가 평생 지켜본 인간관계의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 속에 숨어있는 감사의 부재와 당연함의 착각이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나는 삼성의 초창기 시절부터 사람을 볼 때 항상 식사 자리에서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밥값을 대신 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는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가?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그 짧은 순간이 그 사람의 인성 전체를 보여준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돈을 많이 버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돈 속의 마음을 어떻게 담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지만 마음이 담기면 신뢰가 되고 마음이 비면 모욕이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계산은 결국 사람을 잃는 계산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오랜 친구라는 말을 쉽게 씁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해준 사람입니다. 밥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마주 앉았다면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도 1,000만 원의 가치가 됩니다. 나는 인생 곳곳에서 이 진실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사라진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살아있는 관계는 돈이 없어도 이어집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습관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계산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진심과 존중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불편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고마움을 당연함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의 호의를 의무처럼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식탁 앞에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왜 사람은 남의 호의에 익숙해지면 금세 그것을 권리처럼 느끼게 되는지, 왜 10,000원짜리 국밥 한 끼가 30년 우정을 무너뜨리는 칼이 될 수 있는지, 심리학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밥값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계산서를 꺼내는 짧은 순간에 상대의 마음을 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고마움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당연함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둔감화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의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대신 계산서를 들어주면 고맙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여운이 생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익숙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익숙함이 오래되면 결국 당연함이 됩니다. 이 당연함이 관계를 천천히 병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계속 받기만 하면 마음 한쪽에서 두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하나는 죄책감이고 다른 하나는 합리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돈도 잘 벌고 여유도 있고 오늘도 그냥 내겠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고마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당연함으로 채워집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출발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늘 어머니가 계산하는 집 처음에는 자식들이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계산할 거니까 먼저 주문해. 이 말 한 줄에 담긴 당연함이 부모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정작 말한 사람은 모릅니다. 당연함은 소리 없이 관계를 파고듭니다. 그 기운은 천천히 퍼지고 관계의 온기를 빼앗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수많은 식사 자리를 경험한 이유는 바로 이 당연함이 어떻게 관계를 바꾸는지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고맙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몇몇 사람에게서는 미묘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계산서를 꺼내면 당연하다는 듯 물 한 모금 마시듯 자연스럽게 넘깁니다. 표정 속에서 감사의 온기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권리의식이 생겨납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돈은 거울일 뿐이고 그 거울 속에 비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무게입니다. 작은 금액에도 진심을 담는 사람이 있고 큰 금액에도 무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금액이 아니라 태도가 기준이 됩니다. 태도가 무너지는 순간 관계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건네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 속에서 고마움과 당연함은 어느 쪽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계속 베풀었는데도 그 사람이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거의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준 호의를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또한 마음의 저울이 기울어지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당연함이라는 독을 직접 경험한 한 사람, 오랫동안 손이 크다고 불리며 모든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었던 최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멈춰 세운 한 줄의 말. 어차피 명자 언니가 낼 거잖아. 이 말이 왜 30년 인연을 흔들었는지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에게 손이 크다고 불리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일산에서 작은 모임을 30년 넘게 이끌어온 최명자 씨. 누구보다 따뜻했고 누구보다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자리를 예약하고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지갑을 열고 늘 이렇게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 말에는 억지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워 보였고 그녀의 호의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처음에는 감사, 그 다음은 익숙함,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연함이 자리 잡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고급 한정식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거기 5만 원이라던데 괜찮을까? 몇몇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너무 비싸, 너무 부담돼. 서로 장단을 맞추던 그 순간 테이블 한쪽에서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어차피 명자 언니가 낼 거잖아.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건넨 말이었지만 그 순간 명자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준 건 이제 감사가 아닌 의무가 되었구나.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냈던 수많은 밥값 속에서 고맙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들은 적이 있었던가. 기억해 보려 했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둔감화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감동이던 호의가 반복될수록 감각이 무뎌지고 결국 권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익숙함 속에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명자 씨가 가장 서운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 가볍게 취급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 몇만 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사람은 돈보다 말에 더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말은 가볍지만 그 말에 담긴 마음의 무게는 무겁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담처럼 던진 말 한 줄은 관계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베풀었지만 나중에는 그 진심이 당연함으로 바뀌고 어느 순간 상대는 말합니다. 회장님은 어차피 다 해주시잖아요. 이 말 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기대와 요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호의는 진심이 무뎌지기 전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 명자 씨도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살게.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각자 내잖아. 우리도 그러자. 그 말에는 단호함과 평온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마음의 균형을 되찾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넓은 마음도 상대가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금세 지쳐갑니다. 호의는 진심일 때만 빛나고 당연함이 되는 순간 그 빛을 잃습니다. 저는 많은 관계를 지켜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받은 호의에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을 권리로 착각한다는 것. 이 착각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쉽게 나타납니다. 가족, 친구, 직장 오래 본 사람이기 때문에 더 쉽게 무너집니다. 어차피 네가 낼 거잖아. 이 한마디는 단순한 농담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네 마음을 가볍게 본다. 너는 늘 그 정도는 해줄 사람이다. 나는 내 진심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무의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명자 씨가 받은 상처는 돈이 아니라 존중의 붕괴였습니다. 관계는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크게 싸우지도 않고 갈등을 드러내지도 않고 단지 마음이 문을 닫습니다. 그 순간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누군가는 내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관계가 깊어지는 비밀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마움을 잃지 않는 것,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준 마음의 무게를 존중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관계는 오래갑니다. 다음 이야기는 조금 다른 종류의 사람을 다룹니다.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숫자로만 계산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면 분위기는 왜 무거워지고 사람들은 왜 그를 멀리하게 되는가? 박철로 씨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정확한 사람으로 소문난 이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철로 씨. 그는 늘 계산이 빨랐습니다. 숫자는 한치에 오차도 없었고 자신을 누구보다 공정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도 그는 자동으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김치찌개니까 9,000원, 너는 제육덮밥. 10,000원 반찬은 내가 조금 더 먹었으니까 2,000원 더 낼게.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나눔표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꼼꼼함을 호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철로는 깔끔해서 좋아. 저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오해가 없지.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정확함을 신뢰라 생각했고 누군가는 그의 태도를 성실함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숫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계산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는 줄어들고 웃음은 어색해지고 분위기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그는 늘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술 안 마셨으니까 콜라 값만 낼게. 나는 고기 2점밖에 안 먹었어. 이 말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어느 날 벌어졌습니다. 친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다들 부담 갖지 말고 먹어. 그러자 철로 씨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 지금 이체해. 정확히 11,500원 수수료 빠지지 않게 보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자리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억지로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말없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정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자신도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고 모든 것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예의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숫자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공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은 늘 이렇기 때문입니다. 나는 손해보면 안 돼. 나는 정확해야 해. 나는 공평해야 해. 이 말들은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함께 있다는 기쁨보다 혹시 내가 더 내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덜 먹지는 않았을까 이런 계산이 먼저입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인간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주는 사람, 주는 만큼 받는 사람, 그리고 받기만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박철로 씨 같은 사람을 주는 만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주는 것보다 자신이 얼마나 손해를 보지 않느냐에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거래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거래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정확함에는 따뜻함이 사라지고 먼저 나누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향해 천천히 뒤돌아섭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숫자만 남기고 있는가? 관계는 계산이 끝나는 순간 떠나기 시작합니다. 계산으로 이어진 인연은 이익이 사라지면 끊기고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져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맺은 관계는 이익이 사라져도 남습니다. 조금 더 내도 괜찮고 조금 덜 받아도 웃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오래갑니다. 정확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곁에 오래 남습니다. 숫자는 관계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수십 년의 인연도 지켜줍니다. 박철로 씨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함께 웃던 자리에 온기 편안하게 앉아있던 시간.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라는 집은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왜 누군가의 호의에는 익숙해지고 그러면서도 작은 불이익에는 민감해질까?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사람이 관계 속에서 결국 살아남게 되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주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이 세 부류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세 부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이 세 부류는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고 관계가 흘러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먼저 주는 사람은 처음에는 손해를 봅니다. 언뜻 보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항상 먼저 움직이고, 먼저 챙기고, 먼저 베풉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착해. 저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주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남긴다는 것을 사는 동안 힘든 날이 찾아오면 그의 곁에는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장례식장, 병원, 가을비 내리는 골목, 그 어떤 순간에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사람의 힘입니다. 금전적 손해처럼 보였던 순간들이 사람이라는 자산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계산하는 사람,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고 자신도 공정하다고 믿습니다. 주는 만큼만 받고 받는 만큼만 주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이고 문제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계산하는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얇고 차갑습니다. 함께 있을 때도 편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작은 저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내야 하지?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먹었나? 내가 괜히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 저울이 흔들리는 순간 관계의 온기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은 재미를 주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오래 남는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함께 웃을 수는 있지만 마음을 얹어두고 싶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받기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밝고 가볍고 부담이 없고 항상 누군가가 챙겨주니까 사람들이 쉽게 끌립니다. 하지만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계의 균형을 유지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받기만 하고 고맙다는 마음도 남기지 않고 주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공평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애덤 그랜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고 사람을 잃는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다. 계산하는 사람은 그 중간에 걸려 있지만 결국 사람을 오래 붙잡아둘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저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보냈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늘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었고 내가 힘들 때 먼저 손을 내밀었고 내가 성공했을 때도 거리낌 없이 축하했습니다. 반대로 받기만 하는 사람은 내가 조금만 도와주지 않아도 금세 등을 돌렸고 계산하는 사람은 늘 자신이 얼마나 손해봤는지 계산하며 마음의 문을 반쯤만 열어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순간순간 주는 사람일 때도 있고 계산하는 사람일 때도 있고 받기만 하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가장 오래 머무르느냐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람을 남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숫자만 남기는 사람입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조금 더 내도 괜찮고 조금 덜 받아도 괜찮고 조금 손해봐도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는 정확함보다 여유가 중요합니다. 정확함은 숫자를 맞추지만 여유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주는 사람도 계산하는 사람도 받기만 하는 사람도 아닌 조금 더 위험한 사람들, 호의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 상호성 조작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가볍지만 그 말이 남기는 상처는 오래 갑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힘이 흐릅니다. 겉으로는 친절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관계를 조종하려는 힘, 바로 상호성 조작입니다.
이 조작은 선물처럼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빚이 되어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따뜻해 보이지만 결국 마음을 짓누르는 형태로 변합니다. 박미선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25년 된 친구들과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많았고 서로 챙겨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통 크게 밥을 사는 날이면 다들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친구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순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사야 하지, 지난번엔 누가 냈지, 이런 계산이 눈빛으로 오가고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늘 먼저 계산하던 친구가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그날은 내가 샀잖아. 오늘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투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의 마음에 작은 돌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밥 한 번 산 것이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된 걸까? 그 순간부터 그녀는 그 친구와의 만남이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억지로 짜낸 것이었습니다. 대화는 가벼웠지만 가슴속 어딘가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상호성 조작자라고 부릅니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산과 기대가 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호의인데 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뭔가 해야지. 이 정도는 너도 해줄 수 있잖아. 이 말들은 직접 나오지 않아도 분위기로 전달됩니다. 상대는 그것을 느끼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업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선물을 하고 도움을 주고 아쉬운 소리 한 번 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산서를 내밉니다. 제가 그때 도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회장님이 좀 해주셔야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거래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밥 한 끼의 호의는 마음에서 시작되면 신뢰가 됩니다. 하지만 기대에서 시작되면 그것은 언젠가 빚이 됩니다. 빚이 되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지고 사람은 그 무게를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미선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호의는 받지 않겠다. 그녀는 모임을 천천히 줄였고 모든 관계에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관계는 거래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받은 걸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준 걸 굳이 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곁에 오래 남습니다. 그날은 내가 샀잖아. 이 말은 언뜻 평범한 대화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과 감정의 부채가 숨어 있습니다. 한 번의 도움을 평생의 무기로 삼는 사람, 작은 호의를 빌미로 상대의 행동을 조종하려는 사람. 그들은 인간관계를 거래로 만들고 관계는 그 순간부터 피로해집니다. 사람의 본심은 돈을 쓸 때보다 그 돈을 기억할 때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베푸는 사람은 금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가벼우니까요. 하지만 거래로 베푸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대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관계를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해야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편하지 않은 관계는 조금씩 피로가 쌓이고 피로는 무관심으로 변하고 무관심은 결국 단절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향해 넘어가야 합니다. 좋은 마음이 당연함이 되는 순간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을 막기 위해 마음의 저울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안타까운 형태가 있습니다. 한쪽은 마음을 다 내어주는데 다른 한쪽은 그 마음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정서적 비대칭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영자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가 아플 때 자신의 일처럼 달려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병원으로 가서 곁을 지켰고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밤늦게까지 친구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괜찮아질 거라고 거듭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친구란 그런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대도 없었고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움직였고 그 마음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이번에는 그녀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밤 불안한 마음을 붙잡으며 그녀는 수줍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이번에 입원했어. 아마 수술 들어갈지도 몰라. 그녀는 긴 위로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힘내, 이런 짧은 말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그녀를 깊은 침묵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어우,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나중에 밥이나 먹자. 그 한 줄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흘렸던 수많은 시간과 정성이 그 친구의 마음에는 한 줌의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친구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다만 내가 준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게 슬펐을 뿐이에요. 이 말에는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배신이 아닙니다. 돈의 액수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태도 하나, 사소한 말 한마디, 그 한 줄 속에 숨어있는 무관심이 관계를 먼저 식게 만듭니다. 정서적 비대칭 관계는 한 사람의 마음만 소모됩니다. 한쪽이 따뜻하게 다가가도 다른 쪽은 차갑게 물러서고, 한쪽은 기억을 쌓는데 다른 쪽은 잊어버립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그리고 공허함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꺼버립니다. 사업에서도 이런 관계는 흔합니다. 한 직원이 회사를 위해 수년 동안 헌신해도 회사는 그것을 당연한 충성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힘들어지는 순간 회사는 말합니다. 아, 그때는 내가 너무 바빴어.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모른 척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진심을 이용하는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교환이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된 관계도 한순간에 금이 갑니다.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는 단순합니다. 마음의 온도는 서로 비슷해야 한다는 것. 한쪽만 뜨겁고 다른 쪽이 차갑다면 그 관계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이영자 씨는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모임에도 가지 않았고 안부 인사에도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것이 아니라 관계가 먼저 그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마음을 받을 만큼 따뜻한 사람인가? 관계는 오래 알고 지낸 시간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균형으로 깊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관계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저울 감정의 균형이 무너질 때 관계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기울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의 모든 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저울입니다. 감정의 저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저울은 아주 정직합니다. 누가 얼마나 주었는지,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누가 마음을 썼는지, 누가 마음을 아꼈는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 주면 저울은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기쁘게 할 수 있고 좋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울기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계속 받기만 하면 처음에는 미안함을 느낍니다. 고마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오래 미안해하지 못합니다. 그 미안함을 피하려고 당연함으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형편이 되잖아. 저 사람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저울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주고받음이 아니라 주는 쪽과 소비하는 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공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더 냈는지, 누가 덜 냈는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저울이 지나치게 기울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울어진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주는 사람은 서운함이 쌓이고 받는 사람은 무감각해집니다. 주는 사람은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해야 하지? 내 마음은 왜 가벼워지는 걸까? 반대로 받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저 사람이 하는 거지. 이번에도 그냥 하겠지. 이 두 생각이 만나면 관계는 소리 없이 금이 갑니다. 싸우지 않아도 말다툼이 없어도 감정은 조금씩 멀어지고 함께 있는 자리는 무거워집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감정의 저울을 보았습니다. 숫자로는 완벽한 사람인데 사람을 잃는 사람,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오래 사랑받는 사람.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저울을 맞추려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조금 더 내도 괜찮다는 마음, 조금 덜 받아도 괜찮다는 마음. 상대가 힘들어 보일 때 먼저 한 발 나서는 마음. 이 마음이 관계의 저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정확함은 신뢰를 만들지만 여유는 관계를 지켜줍니다. 정확함은 숫자를 맞추고 여유는 마음을 맞춥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의 저울은 늘 움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저울이 기울어질 때 스스로 균형을 다시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어떤 관계는 서로 조금씩 마음을 내어놓으며 저울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습니다. 어떤 관계는 한쪽만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기울어진 채로 멈춰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저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고마움을 말로 남기는 것, 주고받음의 균형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 당연함이 자리 잡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것, 이 네 가지가 지켜질 때 관계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함이 있는 관계만 세월을 견딥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감정의 저울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사람들이 지켜온 관계의 원칙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인생 후반부에 인간관계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관계를 오래 지켜낸 사람들에게는 공통으로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원칙들이지만 이 4가지를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첫 번째 원칙, 고마움을 말로 남겨라. 고마운 마음이 있다고 해서 상대가 그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고마움은 표현해야 전달됩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편했다. 나도 다음엔 꼭 대접할게. 이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고마움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고마움을 말해야 합니다. 고마움을 말하는 사람에게 당연함은 쉽게 자리 잡지 못합니다. 두 번째 원칙, 호의에는 선을 그어라. 베풀고 싶어서 베푸는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상대에게 당연함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따라서 손해보지 않기 위한 경계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내가 낼게. 다음엔 너도 한번 사줘. 이 정도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선 하나가 호의를 빚으로 바꾸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세 번째 원칙, 계산보다 온기를 우선해라. 정확함은 때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돈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에는 정확함보다 여유가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조금 더 냈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아껴서 조금 덜 내려는 순간 분위기는 쉽게 차가워집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여유는 관계의 숨을 틔워줍니다. 네 번째, 원칙, 주고받음의 균형을 가끔은 점검하라. 주고받음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쪽이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다른 쪽이 조금 덜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오래 이어지면 감정의 저울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너무 받기만 한 것은 아닌가? 나는 너무 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 하나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원칙, 거래식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라. 관계를 거래로 만드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요구합니다. 내가 그때 해줬잖아. 네가 좀 해줘야지.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이 말들은 관계를 피로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거래가 시작되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길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심은 빚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남아도 짐은 되지 않습니다. 거래식 관계에서는 그 어떤 마음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얻습니다. 관계는 정확함보다 온도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갑니다. 돈보다 먼저 내야 하는 것.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남는 인생관계의 결론에 대해 다음에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30년의 인연도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무너지고 단 몇 년의 만남도 진심이 자리하면 평생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우정은 시간이 만든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정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 마음의 무게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기회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잃은 마음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멀어지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쌓아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밥값은 돈이 아닙니다. 밥값은 관계입니다. 밥값은 마음의 무게이고 밥값은 존중의 온도입니다. 누군가는 계산서를 들고 미소 짓고 누군가는 계산서를 피해 눈을 돌립니다. 누군가는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밥값만 기억합니다. 작은 차이가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배운 인생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계산은 통장에서 사라지지만 말 한마디는 마음에 남습니다. 돈은 관계를 만들지 못하지만 태도는 관계를 지킵니다. 당신이 오늘 내는 것은 밥값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따뜻하면 관계는 머물고 그 마음이 가벼우면 관계는 떠납니다. 인생 후반부에 남는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함도 아닙니다. 오래도록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 그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잃지 말아라.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다. 사람은 계산으로 남지 않고 진심으로 남는다. 당신 곁에 남을 사람은 당신의 돈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숫자만 남기고 있는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 진심이야말로 인생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지 모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한다면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남을 사람, 당신의 마음에 남을 사람, 그 사람을 지키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